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왼쪽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하체 골반 및 좌우 교정을 보통 이제 길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딱 3-4시간 정도만 해서 딱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식을 해야 되고 이거를 회원분들에게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뭐 늦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인체는 이제 3중 면을 가지고 있죠. 이제 무슨 면이 있는 거 하니? 트랜스퍼스 플레인이라고 하면 수평면이죠. 수평면이 있고 이제 프론탈 플레인, 이마면이 있고 사지탈 플레인, 이 수직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골반이라는 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체가 지금 보시듯이 3중축입니다. X, Y, Z축이 있기 때문에 틀어질 때 좌우로만 틀어지는 게 아니고 앞뒤로만 틀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3중축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어나실 필요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골반 약간 뒤틀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뒤틀어 볼까요? 한번? 골반 한번 뒤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어깨도 같이 뒤틀어집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실로 이 천골 위에 있는 게 요추가 쌓여 있잖아요. L5부터 시작해서 L1까지 있을 거고 T12, T1, 뭐 C7, C1까지 있을 건데, 척추와 결국 골반 그리고 견갑 이런 것들이 근육으로 때로는 인대로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반 틀어짐이 발생하는 순간 인체 전반적인 축이 다 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깨 아픈데 골반을 왜 건드리냐라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은 뭐 어깨 아플 때 골반 안 건드리면 도대체 골반을 왜 안 건드리냐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전반적인 재활적 관점에서 하나로 인체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퍼스 플레인 상에서의 골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붙어있는 근육들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움직이겠어요? 골반에 붙어있는 근육 중에 수평 회전을 할 때 움직이는 근육들, 뭐 복횡근, 그렇죠? 복횡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척추 길이근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천골 끝까지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이제 회전을 하게 될 거고, 뭐 다혈근, 그런 것도 회전을 하게 될 거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코어 안정성,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배꼽 주변부의 뭐 반경 뭐 한 30-40cm로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부위의 안정성을 수평면에서 틀어진 상태에서는 잡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론탈 플레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움직일 때는 뭐 요방형근이나 아니면 복사근류들, 그리고 복직근 이런 근육들이 많이 어느 정도 코어의 안정성을 잡아주게 될 거고, 그리고 사지탈 플레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면 아셔야 될 것이, 여기가 이제 사크럼이고 이쪽이 일리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우리가 사크로일리악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천장관절이라고 부르는데, 천장관절이 요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면 골반이 전방경사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후방경사된 거고, 이게 좌우가 약간씩 다릅니다. 허리가 강한 쪽은 상대적으로 전방경사가 돼버려요. 허리가 약한 쪽은 상대적으로 후방경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천골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우쳐졌죠?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가끔 회원님들 뭐 오버헤드 스쿼트나 이제 스쿼트 테스트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힙 시프팅이 나면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따른 어떠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고객분들을 봤을 때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 같은, 안녕하세요,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회원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실기 시간에 배워볼 좌우측 중에서 강세측과 약세측을 판단하는 것들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가 3중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스콜리오시스라고 부르는 거는 척추 측만증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척추 측만증이 골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선천적인 부분이 맞는 질환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단순히 이거 하나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척추 측만이 있는 사람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골반의 틀어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척추가 이 정도로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졌다라는 거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골반도 같이 그거에 대한 카운터 밸런스를 만들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 틀어짐에 대한 보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육도 불균형하게 발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뼈를, 등을 째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맞추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이제 골반을 교정할 수 있는 거는 근육의 불균형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외과 수술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좋으시겠지만, 일단 첫째로 불법이겠죠. 불법이고, 그리고 사람의 등을 따가지고
이 척추의 라인을 하나하나 맞추는 것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대수술일 거라서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은 저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신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척추 안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뭐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은 근육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약해진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그 약해진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근육이 부분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혹은 너무 짧아진 상태에서 타이트하다든지 혹은 늘어난 상태에서 타이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근육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것들이든 저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불타고 있는데 원인은 사실 건물이 불이 타는 거니까 그럼 불을 끄려면 물을 가지고 오든지 뭐 모래를 집어 쓰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인을 모르게 되면 저희가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실기 시간에 배울 좌우 불균형 시에 이제 약세 측이나 강세 측의 판단에서 판단을 잘못해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우 교정을 할 때 보통 이제 평가를 한두 개 정도만 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약세 측이나 강세 측이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좌우 교정을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이 양날의 칼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평가를 잘못해서 약세 측, 강세 측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교정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강한 쪽인 줄 알고 거기는 운동 안 하고 약한 쪽에다가 약한 쪽에 해야 되는 운동을 한껏 했는데 사실 약한 쪽이 아니라 강한 쪽이었으면은 해당하는 쪽의 운동 패턴은 더 강화되고 반대쪽의 약세 패턴이 더 강화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평가를 5개 이상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5개 중에 최소 3개, 솔직히 3개도 적습니다. 한 4개 이상 정도는 한쪽에서 양성이 떠줘야 저희가 그것을 이쪽이 확실한 강세측이다, 이쪽이 확실한 약세측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평가별로 예외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골반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불균형 패턴이라고 하면은 뭐 과한 전방경사 내지는 과한 후방경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셨을 때 전방경사가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자허리가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전방경사와 일자허리 중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면은 좀 어느 게 그래도 그나마 정상치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시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나마 전방경사. 선생님께서는 일자허리가 요추만. 네, 요추. 뭐 사실 요추가 일자가 되면 다른 척추 분절에도 무조건 영향을 끼치긴 하죠. 네. 저도 좀 전방경사. 선천적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살짝 일자 쪽이 이 코어도 좀 잡혀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일자 쪽.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이제 다른 답변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신데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우리가 요추의 전만각이라는 게 뭐 유망 같은 데서 보면은 전만 40에서 45도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일자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의 만곡이 소실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방경사가 좀 더 정상에 가깝다고 보시는 분들은 요추의 약전만 상태 혹은 과전만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완전한 일자인 것보다 좀 정상치에 가깝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되게 맞는 얘기고 저희가 척추 후관절증 같은 거 그러니까 즉 이제 전방경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일자 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당연히 만곡이 소실된 것도 있지만 복부 부분의 근육이 기능을 아직은 다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자 내지는 중립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둘 중에 꼭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저는 전방경사인 사람들이 조금 더 그래도 기능을 개선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만곡이 아예 소실되신 분들은 제 경험상 척추의 뻣뻣함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곡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앞쪽의 복근이나 이런 근육들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허리를 펼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다는 것 정도에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전방경사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일자허리인 경우에도 요추의 신전력만 회복을 해주면 오히려 복근 같은 것들이 살아있는 복근이 제 기능을 잘 하고 있고 척추 굽힌근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허리는 대부분 다 여성분들 좀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 경험상 일자허리이신 분들 보면은 다 근력이 굉장히 없으시고 약간 그 종이 인형 같은 형상을 띠고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근력 운동을 시키는 거는 약간 이제 곤란한 일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전방경사 얘기를 했으니까 또 후방경사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후방경사를 만드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둔근, 하부, 뭐 햄스트링, 뭐 VMO 이런 근육들이 이제 골반의 후방경사를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하게 될 건데, 골반의 후방경사 패턴을 만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주로? 골반의 후방경사가 두드러지는 패턴의 운동,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필라테스. 근데 골반은 이제 후굴과 전굴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필라테스 패턴에서.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골반의 후방경사를 지속적으로, 네? 힙스러스트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OHP 있을 수 있죠. OHP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둘 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힙스러스트랑 OHP. 네. 레그레이즈. 그렇죠. 레그레이즈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것들, 이제 요추가 말린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그러는데, 저는 힙스러스트나 사실 OHP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OHP를 할 때 우리가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가려면 필연적으로 허리에 과신전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은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와 같은 각도로 만들어서 쉽게 밀고자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허리의 과신전을 막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골반의 후굴력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좀 허리가 많이 뒤로 꺾이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후방경사 패턴이 조금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힙스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을 때 저희가 탑 포지션에서 허리 전만 유지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후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중관절 운동을 할 때 요추의 전만이 소실되는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맨몸 운동을 할 때는 부하가 크지 않거든요. 통상 우리가 맨몸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체중 부하의 60% 정도 쓴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 80kg로 몸무게를 치면은 이제 맨몸 스쿼트를 할 때는 하중이 약 뭐 48kg 요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는 체중 부하의 60%보다 한참 더 많은 무게들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보 회원님을 데리고 운동을 해도 뭐 20, 30kg 정도 스쿼트는 쓰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야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오래 해오면서 100kg에도 노출돼보고 120kg에도 노출돼보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회원님들께서는 그만한 무게를 평생 들면서 사실 별로 들 일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쌀포대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잠시만요. 보시면 되겠네.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이제 근데 거기 앉으면 그거 안 되나? 카메라? 네. 네, 뒤로 좀 빠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가장 무거운 거 정도 하면 쌀포대 정도 생각이 드는데, 쌀포대는 그래봤자 사실 20kg란 말이죠. 근데 그 20kg 쌀포대 드는 것도 상하체 힘을 다 쓰잖아요. 근데 회원분들한테 우리가 20kg 스쿼트를 짊어지게 했을 때 후방경사 패턴을 나오는 걸 막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요추나 이런데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뭐 라운드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원래 라운드백은 뭡니까 원래 여러분? 요추를 마는 건가요? 요추를 중립 포지션으로 맞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후만과 약간의 전만 그 어딘가 중립 상태에서 맞춘 다음에 흉추를 좀 말아가지고 상체 근육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바벨과 나와의 사이를 좀 좁게 만드는 걸 우리가 라운드백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아무리도 이제 남자들 좀 중량을 치다 보면은 이제 좀 자기 에고도 있고 중량을 많이 치는 이런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약간의 흐린 눈을 하고 요추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왜 또 일자 허리와 후방 경사가 위험하다고 보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 저와 실기 시간에 한번 해보실 건데, 허리를 만 상태에서는 지면 반발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점프 하시려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척추를 펴실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볼 거지만, 골반이나 요추가 후만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면 반발력을 쓴다는 거는 수직 벡터를 힘을 아래로 내려보낸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가 말린 상태에서는 발바닥이 지면, 그러니까 플란타 서페이스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의 발바닥이 지면을 미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CKC나 OKC, CKC, OKC 아시나요? CKC는 이제 닫힌 사슬 운동, 클로스드 킨텍 체인, OKC는 열린 사슬 운동입니다. 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교과서적인 대답은 운동에 우열은 없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CKC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OKC 운동을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잘하는 사람한테 레그 프레스 가르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레그 프레스만 했던 사람한테 스쿼트를 가르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정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판을 미는지. 우리가 그래도 핵 스쿼트를 가르치며 쳐보게 되면은 스쿼트를 가르칠 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 핵 스쿼트가 뭐 기계 구조에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스쿼트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그 프레스는 발판에다가 발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OKC라고 부르기에는 약간의 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스쿼트와 비교해서는 OKC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딱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는 닫힌 사슬 운동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열린 사슬 운동 가르치는 게 굉장히 쉽다. 근데 그 반대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골반이 후방 경사가 강해지고 요추의 전만이 소실되면 소실될수록 지면 반발력을 제대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면 반발력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 상체에는 견갑 상완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하체에도 고관절 리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쿼트 배우실 때 혹시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시겠는데 삼관절의 동시굴곡이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삼관절 하면 뭐 있습니까? 스쿼트 할 때 삼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그쵸? 이거는 거의 홀리 트리니티 같은 건데 하체 운동에 가끔 보시면 우리가 힙 슈팅이라는 게 나게 되잖아요. 힙 슈팅 뭔지 아시나요? 스쿼트 할 때 바닥에서 올라올 때 엉덩이 먼저 들리는 거. 요거를 이제 힙 슈팅이라고 하거든요. 데드리프트 할 때도 셋업 자세랑은 다르게 들 때 갑자기 허리 말리면서 엉덩이 위로 확 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걸 힙 슈팅이라고 부르는데 힙 슈팅이 가장 대표적인 바닥에서의 수직 벡터를 100%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실기 시간에 다 보여드리게 될 거고, 그래서 힙 슈팅이 나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바벨과 내 발 사이의 무게 정렬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할 때 발 어디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나요? 바벨을 뭐 미드풋 아니면은 뭐 메타타살 팔랑기알 조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족 발가락 관절 위에 올려놔라,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렬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스쿼트가 발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 발이랑 바벨이랑 정렬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이미 무릎은 다 펴졌고 필 수 있는 거는 고관절이랑 허리를 뒤로 신전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밖에 없어요? 지면을 밀어서 하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를 뒤로 꺾든지 해서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체 근육을 동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의 후골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하체 근육의 참여, 그 중에서도 특히 하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릎 아래를 하퇴라고 부릅니다. 이제 무릎 아래 하퇴 삼두근, 뭐 옛날에는 많이 썼던 말인데 요즘 안 쓰는 것 같고, 특히 하퇴의 동원성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정강이 종아리 몇 종지래예요? 그 CPT나 이런 교과서 보면 2종지래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몸무게를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곳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발목 관절일 겁니다. 굉장히 근데 근육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몸을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적은 힘으로도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가 훌륭한 관절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런 훌륭한 관절을 우리가 지면 반발력을 쓰지 못하게 되면은 아예 참여를 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골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삼관절의 동시굴곡,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은 동시굴곡, 동시신전을 한다는 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이제 상호 통제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졌다는 거는 당연히 발바닥이나 이런 지면을 미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고, 저희가 발바닥이나 지면 미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체를 잘 참여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사람 다리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상체 근육이 많습니까? 하체 근육이 많습니까? 하체 근육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퇴 보시게 되면은 대퇴 사두근 엄청 크죠? 뒤에 뭐 있습니까? 햄스트링 있죠? 햄스트링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크죠? 둔근도 몇 개입니다. 둔근도 뭐 3개지만 사실 대둔근, 중둔근이 압도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둔근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상체도 물론 큰 근육들이 많지만 하체만큼 시상면상에서의 볼륨이 두꺼우면서 근육이 많은 거는 상체는 하체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반이 제 위치로 가지 못해버리게 되면은 그런 하지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회원분들 처음 오시면 하시는 말이, 선생님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요 할 때 무릎이 아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분이 처음부터 허리와 무릎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프신 걸까요? 아니면은 근육들을 잘 동원하지 못해가지고 허리와 무릎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전 당연히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운동만 하면 아프다는 건 뭐예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근육은 존재한다. 근데 운동을 하는 정도의 필요한 근육은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일은 뭐죠? 그 근육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골반의 좌우 불균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여러분 좌골신경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좌골 한 번씩 들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었는데 왜 제가 이걸 심하게 겪었었냐면 저는 오른다리가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평가를 잘못해서 한 1년 정도 오른쪽에다가 교정 운동을 계속 했어요. 제가 아까 그 자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을 계속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 이 사이아틱 너브라고 부르거든요. 이 좌골 신경이 우리가 이제 포착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압박이 너무 심하게 돼서 제가 스쿼트하고 올라올 때마다 움찔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 의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왜냐면 신경이 중간에 경로가 압박돼 있고 제대로 된 전기자극 신호가 서로 오가지를 않으니까 근육이 수축하다 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골반 틀어짐 심하신 분들 중에 오른쪽 다리가 저린다, 뭐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뭐 먹먹한 느낌이 든다, 가끔 불타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저처럼 막 움찔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분 좌우 불균형이 심하거나 혹은 강세측 다리가 모든 일을 다 짬 맞아서 혼자 하고 있거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없지만 특수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직종들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정말 심심찮게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골프나 아니면 뭐 타자를 한다, 투수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한쪽 편측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균형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균형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너로서 회원분들한테 뭐 생존을 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한테 저희 존재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회원분들이 가지신 불편을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는 웬만하면 해결해 드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좌골신경통 있을 땐 헬스하면 해결이 되니까 병원 가지 말고 헬스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좌골신경통의 원인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사실로 입각해 봐서 근육 불균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 라고 하면은 이 불균형이나 이제 좌골신경통 같은 걸 치료할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당 근육을 평가해 보니까 이 근육이 약하다 혹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사라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저는 뭐 제가 운동시키면 뭐 의사보다 낫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히 운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쓸데없이 책임지는 일도 안 생기게 되는 거고, 고객한테 이제 잘못된 시그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일단 뭐 의료법 같은 거 위반이겠죠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매번 교육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의 동료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운동을 잘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무릎 아픈 거 좀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좀 대단한 걸 한다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이제 까불고 다니다가 골로 가는 경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배우신 걸 가지고 내가 환자나 회원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적합한 운동 방법, 회원님이 스쿼트 하시는데 좌우 비대칭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좌우를 대칭하게 강화시키는 방법,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뭐 불편함의 감소 혹은 통증의 뭐 완화,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효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을 똑바로 했을 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스쿼트 힙 시프팅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왼쪽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요? 골반이? 보시면 어때요? 약간 다시 돌아왔죠? 여전히 오른쪽 골반이 좀 떨어져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전히 오른쪽이 좀 내려앉아 있긴 하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골반 후방경사 되어 있는 데는 어딜까요? 왼쪽. 허리가 올라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엉덩이가 떨어져 있는 쪽이 골반 후방경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자,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뒤쪽에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골 후면부터 이제 좌골 쪽까지 붙어 있을 건데, 여기가 오른쪽, 왼쪽입니다. 자, 오른쪽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엉덩이는 어디 쪽에서 더 아래로 떨어져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아래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예, 오른쪽에서 아래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방 경사력이 센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저희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허리가 강한 쪽은 어찌됐건 간에 골반이 위로 전방근사가 돼서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근데 둔근 하부나 이런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추후만을 많이 만들어내는 패턴 운동을 하게 되면은 허리도 약간 강하지만 이렇게 골반이 약간 후방 경사돼서 아래로 떨어져 있는 패턴이 종종 나오긴 해요. 그거는 제가 실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골반의 좌우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발목의 각도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골반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딱 봐도 틀어져 있죠. 발목의 각도가 어떤가요? 왼쪽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돌스플렉션은 어떤가요? 잘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크건 작건 간에 골반의 좌우 불균형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나 있을 거예요. 그럼 만성적으로 우리가 딱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계속 한다는 거는 발목의 굽힘 상태, 굽힘 기능도 한쪽이 대단히 떨어져 있거나 한쪽이 거의 모든 짬 때리는 거를 하게 된다는 거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자, 이제는 고관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았잖아요. 고관절 굴곡각 어디가 더 큰가요? 오른쪽이 굴곡각이 한참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은 무릎도 많이 못 굽히고요, 발목도 많이 못 굽히고요, 고관절도 못 굽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려갈 때 우리가 보통 올라올 때 힘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 중력에 정말 말 그대로 반대돼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려갈 때도 단축되는 근육이 있고 신장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관절 굴곡근 하나씩만 얘기해 보실까요? 선생님부터 한번. 고관절 굴곡근, 직근, 고관절 굴곡근 중에 사두 중에 직근, 또 양근, 훌륭합니다. 대우근, 그쵸. 요런 근육들이 고관절 굴곡근이게 되는데, 둔근이 신장될 때, 즉 여러분들이 앉으시면 대둔근 늘어나잖아요. 그때 굴곡근들은 어떻게 되죠? 단축되지 않습니까? 단축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발목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중관절의 동시 굴곡 신전이 나오기 때문에 무릎 관절과 고관절 모두 발목 관절의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굴곡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거의 100% 합리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균형이라는 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여기서 강도라는 거는 뭘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뭐 무게만이 쉴 수 있는 거고, 뭐 볼륨을 이빨이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강도나 볼륨이 높은 훈련에 계속해서 적응해가면 적응할수록 우리는 뭘 하죠? 해당 훈련에 적응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 근육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고 근육을 파괴시키는 행위지 않습니까? 근육이 파괴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초과 회복을 하고 근육이 더 생기고를 계속해서 중첩을 시키면서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쪽에만 많은 범위의 가동 범위, 더 많은 범위의 가동 범위,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쪽을 하게 되면은 한쪽이 만성적으로, 그리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이라는 게 초반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이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몸이 많이 망가져 있진 않아요. 근데 운동을 이제 잘못된 습관, 여기서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지면 반발력을 하체 운동할 때 쓰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제 과도한 견갑에 대한 구속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인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보다는 자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운동 스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상 패턴을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중첩되고 누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오면 해올수록 좌우 불균형이 심화돼 있고 해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싱글레그 운동을 잘 쓰셔야 됩니다. 좌우 교정 할 때는 또 쉬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둔근 사이즈가 어떤가요? 좌우에. 네. 눈에 띌 정도로 사이즈 차이가 심하단 말이죠. 자, 2분 같은 경우, 왼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둔근의 사이즈나 이제 하방 섬유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아예 그냥 고관절 신전근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부위별 지방 빼기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셀룰라이트 어때요? 오른쪽이 훨씬 더 정돈이 안 돼 있고 지방이 많이 축된 모습입니다. 해당하는 부위의 근 기능이 떨어지면요, 지방이 축적이 많이 되거나 혹은 지방이 축적된 것처럼 굉장히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가 자신 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뭐 가슴 근육이 나는 딴 데보다 크다든지 팔이 크다든지, 그리고 자신 있는 부위의 지방층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부위보다 조금 얇을 거예요. 보통 근 기능이 훌륭한 곳은 이런 류의 셀룰라이트라고 부르는 지방층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제 기능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의 지방을 빼는 건 안 된다. 하지만 약한 부위의 근 기능 개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훨씬 더 나은 연출을 하는 것은 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트렌겔렌부르크 테스트 내지는 델렌부르크 테스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걸으실 때 원래 그 엉덩이 좌우로 샥샥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골반의 중립 안정성을 보행 시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실룩 하면서 걷게 되는 거죠.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보자마자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골반 좌우 불균형이 180% 존재를 하겠구나, 200% 존재하겠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트레이너가 된다는 거는 사실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내 고객이 어떠한 불균형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정된 정보라는 것이 회원이 단순히 걷는 모습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유추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되게 훌륭한 트레이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움직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밥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가는 거, 뭐 아니면은 뭐 컴퓨터 하다가 옆에 있는 뭐 시계를 보기 위해서 손을 뻗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트레이너로서 좀 착각이나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헬스장에서 하는 몇몇 움직임들만 우리가 효과적인 움직임 카테고리에 넣은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관절의 굴곡 신전이라는 관점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스쿼트를 자세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관점에서 움직임을 바라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좋은 트레이너일수록, 그리고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제한사항이나 회원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할 수 있는 트레이너일수록 움직임을 조금 더 큰 컨셉으로 인해서 분석을 하는데 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은 헬스장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할 때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을, 헬스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는 언제 하게 되냐면, 살 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뭔가 불편하고 체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운동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도 내가 올해 이제 45세가 됐는데 하이바 ATG 풀 스쿼트 180kg를 못 해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걷는 과정에서, 뭐 평소에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운동을 해나가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전반적으로 뭐 헬스가 안 돼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선수 트레이닝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 약세측과 강세측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실기를 하게 될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골반의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 이해하시려면은 척추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C1이지 않습니까? C1 아틀라스. 왜 아틀라스인지 아시는 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이 지구 받치고 있는 애가 아틀라스잖아요. 이 위에 두개골이 있는데 두개골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틀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C2, 엑시스, 축입니다. 회전 움직임은 엑시스부터 일어나게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7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C7과 T1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시는 분? 회전이?
회전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정답에는 좀 가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아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목이 튀어나온 뼈. C7 돌기가 튀어나와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C7을 구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C7과 T1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C8이 아니고 T1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갈비뼈 달려있으면 거기부터 T1입니다. 우리가 토라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흉추인 거잖아요. 흉추. 근데 흉이면은 가슴 흉자지 않습니까? 왜 여기를 가슴으로 부르느냐 하면은 그냥 갈비뼈 달려있으면 거기부터 가슴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first rib이라고 써 있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갈비뼈라고 써 있는 거고, 얘도 first thoracic이죠. 자, 그러면 10 요추와 흉추를 구분하는 기준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갈비뼈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요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절대 안 까먹으실 거예요. C7과 T1을 구분하는 기준은 갈비뼈가 달려있으면 T1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추와 흉추 구분하는 기준 T12랑 L1을 나누는 기준은 갈비뼈가 달려있으면 T12고 안 달려있으면 L1이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진늑과 간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골반 교정하는데 이 얘기 왜 하느냐? 골반 교정하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골반 교정하려면 척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골반 교정을 하는 거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한 15%짜리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야 이거 안 나오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요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코스탈 카틀리지라고 붙어 있거든요. 카틀리지면 이제 연골입니다, 연골. 코스탈 하면은 이제 뭐 늑골 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늑연골이에요, 늑연골. 갈비뼈는 진짜 갈비뼈랑 가짜 갈비뼈가 있습니다. 이 진늑과 간늑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이 늑연골로 스터넘, 이 흉골에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진늑이냐 간늑이냐를 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꼭 이렇게 돼야만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 근육 뭔지 아시는 분? 그쵸, 요방형근. 구용어로 요방형근, 신용어로 허리 내목은, 원어로 쿼드라투스 럼버럼이죠. 전 신용어 만드신 분들이 참 싫습니다. 세 개를 다 외워야 되게 됐어요 이제. 자, 근데 요방형근 보시면 어때요? 어디 붙어 있나요? 12번 갈비뼈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방형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행근이랑 같이 로테이션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실 때 자기 가슴을 한번 이런 데다 한번 손 대보실까요? 그리고 허리 움직여 보시면은 가슴 쪽은 거의 이 회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허리가 돌아가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늑연골로 12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얘가 돌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방형근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짧아지고 하면서 로테이션에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1번, 12번 갈비뼈는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행근이 어디까지 붙어 있느냐 보면은 11번, 12번 갈비뼈에 붙어 있습니다. 간늑에 붙어 있다는 거죠. 간늑에. 진늑에도 좀 붙어 있지 않나요? 요거는 이제 거의 안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근육인 요방형근이 골반 좌우 교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경추, 흉추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흉추의 가동성이라는 거는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흉추의 가동성과 왜 골반이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각각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늑골이 붙어있는 흉추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늑연골이 어디까지 몇 번까지 붙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추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척추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척추 어떤 만곡을 띄고 있나요, 여러분? 약간 S자 만곡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추는 전만이죠. 흉추는 후만이고, 다시 요추는 전만. 사크럼은 후만인지가 좀 정확히 이해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 합쳐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S1부터 S4까지로 구분을 하긴 하는데, 어때요? 하나에 각각 분절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덩어리죠. 이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코어 머슬의 가장 대표격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멀타이피더스, 다혈근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붙어 있게 돼버리냐면은, 자, 여기 C, 잠시만요.
여기 있는 C2까지 다혈근이 붙어서 쪼 아래, 예, 천골 거의 끝자락까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어 머슬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복부 주변부의 뭐 방사형으로 30-40cm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코어 머슬의 개념은 거의 척추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운동을 배워보셨겠지만 척추 안정성 강조 안 하시는 분에게서 운동을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척추 안정성 안 중요하다, 척추는 전체가 활동을 잘하고 불안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뭐 운동 견해는 늘 차이가 있는 거지만 이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척추 안정성이 중요한 거고, 이러한 척추 안정성은 근육의 형성 형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머슬이랑 로컬 머슬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요? 글로벌 머슬, 표층에 있고 근육 덩어리가 크고 움직임을 주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로컬 머슬 뭐예요? 심부에 있고 미세 움직임을 조절하고 안정자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로컬 머슬의 역할입니다. 이제 멀타이피더스, 다혈근 같은 경우는 인체의 거의 최심부에 있죠. 최심부에 있고 굉장히 심부에 있는 근육치고 폭넓은 구조적 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코어 머슬로서 손색이 없고, 그리고 허리 통증 환자들을 싹 MRI 찍으면서 조사를 했더니 허리 통증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과 다혈근의 근육의 횡단 면적이 작을 확률이 거의 일치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혈근 사이즈 작으면은 허리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왜? 허리가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거죠. 안정근들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허리 재활의 궁극의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리 재활 궁극의 운동. 잘 모르겠다. 허리, 네? 코어 운동. 슈퍼맨. 코어 운동. 플랭크. 저는 데드리프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궁극의 운동이라는 건 이제 거의 최후의 운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를 재활하기 위해서, 허리가 재활이라는 단어가 필요할 정도면은 평소에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뭐 슈퍼맨이나 플랭크나 방금 말씀드린 코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제 위치와 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 높은 강도의 운동도 견딜 수 있는 허리를 가지게 되었느냐 말았느냐, 그리고 그 높은 강도의 운동을 견디게 되는 과정에서 중간 강도의 운동, 좀 덜 힘든 강도의 운동 같은 걸 차차 해나가면서 나갈 겁니다. 데드리프트는 여러분들이 60kg 정도만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력은 모두 확보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하건대 제대로 된 지면 반발력, 즉 수직 벡터를 만들어내는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런 데드리프트를 약 100에서 150kg 정도 되는 무거운 무게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가 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사무직 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신 바에야 제가 봤을 때 허리가 아플 확률은 거의 한없이 0에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데드리프트가 허리 재활 궁극의 운동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허리 재활 그리고 척추의 안정성은 골반의 좌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 척추의 안정성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는 골반을 아무리 뭐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거를 뭐 골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균형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심부에 있는 크고 기능이 중요한 근육들 있지 않습니까? 요 근육 뭔지 아시는 분? 소아스 메이저니까 뭐죠? 대요근입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다들. 요건 뭐죠? 소요근이죠? 마이너니까. 자, 얘는 뭐죠? 그쵸, 일리아쿠스, 장골근입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장요근이 됩니다. 예. 장요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장골근, 대요근 합쳐가지고 우리가 통상 장요근이라고 부릅니다. 딱 봐도 뭐하게 생겼나요? 그쵸, 딱 봐도 굴곡하게 생겼죠? 예. 힙 익스텐션 할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굴곡을 하게 생겨져 있습니다. 굴곡을 하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근육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가 이제 뭐 장골와쯤으로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온폭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사이즈의 근육이면 골반의 위치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근섬유를 가지고 골반을 싹 다 잡고 있는데,
얘를 얼마나 기능 회복을 잘 하느냐가 제가 봤을 때 골반의 안정성과 위치 회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수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트니스 센터에서 회원님들한테 스쿼트 가르치고 했을 때, 우리가 힙 스러스트 가르치고 했을 때, 레그 익스텐션 가르치고 했을 때 신전 운동은 많이 하는데 굴곡 운동을 많이 잘 안 가르칩니다. 물론 레그 컬도 하시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헬스장에서 거의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레그 익스텐션보다는 레그 컬을 좀 덜 하시고요, 고관절 굴곡 운동보다는 힙 스러스트를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 신전, 그러니까 폄이라는 단축성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운동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 폄 운동이 중력을 거슬러서 우리 몸을 이동시키고 가동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힘이 드니까 운동한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고관절 굴곡 운동 어떻습니까? 운동의 사이즈들이 옹졸하죠? 고관절 굴곡 운동할 때 뭐 케이블 니업이나 밴드 니업 같은 거 좀 이따 배워볼 건데, 그런 거 하는데 스쿼트나 힙스러스트만큼 충분히 힘들거나 운동을 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장골근이나 장요근 같은 이제 고관절 굴곡근이지만 충분한 정도의 운동 강도나 운동 볼륨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안 해서. 자, 여러분, 부자가 되거나 혹은 성공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죠? 남들 다 하는 거 해야 되나요? 남들 하지 않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트레이너가 되거나 혹은 이제 훌륭한 서비스 정신을 가진 트레이너가 되려면 다른 트레이너들이 하지 않는 운동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다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고관절 굴곡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조차도 매번 수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고관절 굴곡 운동보다는 신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왜? 아까 말씀드린 이유 그 자체로 그냥 좀 더 운동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고관절 굴곡이 잘 된다는 건요, 고관절 신전도 잘 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근육관에는 이제 주동과 길항 관계가 있잖아요. 길항근은 그냥 순수히 방해하는 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동근이 강력하게 단축성 수축으로서 작용을 할 때 길항근이 충분히 근활성도와 신장성 수축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주면은 그 중심에 있는 관절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동 길항 관계라는 건 이 내려가고 올라오는, 즉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 구간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게 된 구간에서 관절의 안정성은 주동 길항근의 힘의 장력 관계가 충분히 건전한 방향으로 잘 되어 있어야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날 때 골반 빠질 것 같아요. 앉으면 자꾸 뚝뚝 소리 나요.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뚝 소리 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가요? 지금 당장의 큰 문제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다만 시그널일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패턴이 고착화되거나 아니면 한쪽 근육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런 힘의 불균형이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면 나중에 통증이나 혹은 좌우의 가동, 균형, 그리고 근기능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 회원분들 중에 유독 많이 하체 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골반 틀어짐이 일단 심하시고요. 그리고 하퇴 기능이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종아리 보통 제2의 뭐라 그래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피가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비복근, 뭐 가자미근, 정결근근, 뭐 후경골근, 뭐 이런 하퇴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해줘야만 이 순환이 원활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체에는 동맥, 정맥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체는 동맥, 정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림프절입니다. 림프절. 뭐 림프액이 순환되지 않아서 뭐 붓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림프절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근육 사이로 지나가기도 할 거고, 뭐 근육 위로 지나가기도, 근육 아래로 지나가기도 할 건데 근육들이 굉장히 뻣뻣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근육이 부어 있거나 혹은 근육이 림프절을 압박한다고 보게 되면은 림프액의 순환이 원활하겠습니까?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되면서 붓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순환이 올바르지 않게 되는 거죠. 옛날에 외과적 수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전통의학들이 뭐예요? 자가 회복할 수 있는 걸 촉진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뭐 한의원 가면은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인가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애초에 순환이 똑바로 되면은 사람이 안 썩잖아요. 죽으면 왜 썩어요? 심장이 멈추니까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썩는 거죠. 고인물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 어떻게 되나요? 고인물 결국 썩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잠깐 딴 얘기지만 카트라이더 해보신 분? 네, 카트라이더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네, 저는 이제 저도 빌리지 손가락을 주로 했었는데 카트라이더도 이제 고인물들을 넘어서 썩은 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뒤로 해서 백드리프트라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한쪽에 고여버리게 되면은 순환이 안 돼서 썩기 시작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졸릴 때 운동하시게 되면 좀 이제 잠 깨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 순환 시스템이 부스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반을 교정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체액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정상치에 가깝게 복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이 고관절의 굴곡을 만들어내는 근육들의 기능 회복과 이 어느 정도 이 근육들의 발달을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할애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 4세트를 한다는 거는 뭐 일어나는 거를 4세트 하는 거니까 최소한 스쿼트 들어가기 전에 고관절 굴곡 운동에 대해서 2세트를 해준다든지 3세트를 해준다든지 충분히 기랑근, 우리가 주동근을 쓸 근육의 반대인 기랑근을 미리 회복을 활성화를 하거나 아니면 강화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앉을 때 고관절 찝힌다고 하시는 클라이언트 혹시 있으셨나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뭐 한 명쯤 있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양쪽 다 한 번에 찝힌다고 하셨나요? 왼쪽 고관절이 찝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고관절이 찝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손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유니레터럴이라고 하거든요. 두 손으로 움직이는 건 뭐냐? 바이레터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레터럴 움직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지나치게 강한 정도의 이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왼쪽은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형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 고관절 굴곡근 중에 뭐 강력한 대퇴직근이 한 100 정도의 오른쪽에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고 그럴 수가 있다면 왼쪽 대퇴직근은 그거에 비해서 아까 보니까 제가 골반 틀어진 상태에서 앉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굴곡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같은 정도의 100의 스트레스의 굴곡을 주는데 왼쪽 대퇴직근은 약 40에서 50 정도만 견딜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육의 제대로 된 참여에 따른 고관절 굴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질질 끌려다니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건데 그게 무슨 형태로 나타난다? 편측 통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편측 통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편측 통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 중에 골반이 불균형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몇몇 근육들의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1시간 지났으니까 조금 쉬고 10분만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만 쉬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한 케이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지인분 중에 고객들을 막 불편 많이 해소해가지고 자신감 없다고 네. 하다가 뭐 나락을 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 지인들을 하면은 지인들이 누군지 알 테니까 제 지인이 아닌 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이제 모시기에 이제 뭐 구분다리 지점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상호는 밝히지 않도록 하고.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글라스톤 같은 거 좀 유행했잖아요. 베이스톤 같은 거. 그리고 어쨌든 마사지를 하면은 저는 마사지는 거의 대부분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근육 만지작 하면은 뭐 혈류량 증가할 거고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거에 좀 이제 재미를 좀 보셨는지 회전근개가 이제 손상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극상근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극상근이 회전근개의 다른 근육들, 그러니까 뭐 극하근, 뭐 소원근, 견갑하근 이런 데보다 건의 사이즈가 약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찍어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극상근 건이 많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다 같이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당연히 3분의 1밖에 사이즈 안 되는 놈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라스톤을 열심히 긁다가 극상근 건을 끊어먹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물어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트레이너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그다음부터 이제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못하지. 큰일 나는 거지. 좀 오래 뭐 오래 했는지 세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전해 들은 사람으로서도 완전한 사실이다 라고 전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없다고는 말 못 하겠는데, 아무리 뭐 이제 솔직한 저의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트레이너라는 게 아무래도 좀 그렇게 뭐 공부가 깊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신기하잖아요. 내가 뭐 병원에서도 해결 못하는 나의 회원님의 10년 묵은 무릎 통증을 선생님이랑 운동하고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우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요즘은 그러신 분들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이제 가운 입고 트레이너인데 막 메디컬 트레이닝 뭐 이러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좋아져서 근육 간의 불균형 때문에 생겼던 통증이 그냥 사라진 건데, 이제 뭔가 병리학적 문제로 생긴 통증을 트레이너가 없애줬다, 해결을 해줬다, 치료를 해줬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고소하고 그러진 않지만 뭐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그리고 의사놀이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점점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가운을 입고 뭔가를 하는, 여러분들도 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론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오늘 80% 정도는 다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또 한 번씩 와서 들으면 또 얘기가 다르죠. 한 번씩 리마인드 하면 좋기 때문에 복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들으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뭐 실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굴곡 얘기하고 있었죠. 굴곡 얘기하고 있었고, 림프도 얘기. 네, 림프절도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이게 3중축에서 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도 틀어지고, 요렇게도 틀어지고, 요렇게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X, Y, Z축에서 다 틀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굴곡근 얘기할 때 보통 시상면상에서의 굴곡 신전만 얘기합니다. 시상면이면 이렇게 해서 굴곡되고 신전되고 이거 두 개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장요근 볼 때는 저는 요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외전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우리가 골반 체크할 때 또 보시겠지만은 내전근 근력이 좌우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뭐 우리 김 대표님 같이 현역에서 좀 뛰어오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회원님들 내전근이 한쪽은 거의 장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능이 부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내전근 되게 특이한 근육입니다. 아시나요? 대내전근 왜 특이한지 혹시 나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아, 훌륭하십니다. 네. 선생님 그때 교육 들으셨었나요? 훌륭하신 분이네. 대내전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상면상에서 보통 이제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요거 뭔지 아시는 분? 대퇴골 대전자, 네, 그레이터 트로찬터 오브 피머입니다. 자, 이거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은 굴곡근, 뒤에 있으면 뭐죠? 신전근이겠죠. 네. 근데 보통 한 근육이 시상면상에서의 앞뒤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내전근은 어때요? 대내전근은 굉장히 신기하고 제가 봤을 때 주목할 만한 근육인 이유가, 일단은 부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때요? 그렇죠. 좌골부터 시작해서 뭐 좌골 끝도 아니고 치골 끝도 아니지만 좌골과 치골 중간 영역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여기가 이제 퓨비스, 이쪽이 이제 이시엄이라고 부르는데, 자, 다 잡고 있고 어때요? 대퇴골 후방의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잡고 있습니다. 신전근으로서 역할을 할까요? 고관절 신전근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전면도 있죠. 대전자보다 앞에 있는 섬유가 많습니다. 얘네는 뭐예요? 굴곡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힙 플렉션을 하잖아요. 그죠? 기능 중에 뭐 있습니까? 힙 익스텐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기능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전근 5개 뭔지 아시는 분? 장내전근, 단내전근, 대내전근, 치골근, 하나 뭐죠? 그렇죠, 박근입니다. 네. 이렇게 5개가 이제 내전근 그룹, 이제 어덕터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내전근 복합체. 내전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릎과 고관절, 고관절이라기보다는 무릎 관절에 가깝겠네요. 고관절은 안정시켜주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내전근 복합체만의 기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스쿼트나 다중관절, 특히 CKC 운동 시에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과 고관절 안정성에 크게 기여를 하는 근육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내전근의 근력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는 한쪽의 고관절과 무릎 관절 안정성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안 되면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걸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하겠지만, 다행히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쪽이 정말 확실히 약한지 아닌지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저희가 좀 이따가 해볼 거고, 그래서 대내전근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관절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 얘기를 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말씀드린 요런 이제 팩토니우스 같은 치골근들도 고관절 굴곡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 찝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대퇴 직근 근위부가 찝혀요, 치골근이 찝혀요, 뭐 단내전근, 뭐 이런 장내전근, 그다음 뭐 어디서 이런 단내전근 찝혀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장내전근, 단내전근은 뭐 구분이 안 갈 테니까 그냥 이제 샤치하고, 근데 치골근은 딱 집어서 치골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기능해부학에 대한 조회가 있으면은 어디가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근육, 이런 조그만 근육 하나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고관절 굴곡 시퀀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이 근육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각을 나타낼 뿐인 거지, 딴 데는 다 멀쩡한데 이 근육만 문제 생기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없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상이 있지 않는 이상.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김 대표님이 이제 가다가 누가 갑자기 이제 김 대표님이 이제 괴한과 싸우다가 나이프가 치골근에 찔렸어요. 그러면 치골근만 아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기능 부전의 이슈인데 치골근만 혼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놈이, 혹은 제일 통증을 많이 느끼는 놈이 여러분들 뇌에다가 통증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나씩 문제가 있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위가 실제로 거기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뇌는 통증이라는 감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정말 많은 통증 감각 중에서 가장 센 거, 가장 메이저한 거, 가장 불편한 거 하나를 주로 느끼게 돼요. 근데 저는 아픈 데가 2군데 이상인데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도망가시면 됩니다. 빡센 케이스는 도망가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선생님에게 양도를 한번 하든지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못난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뭐 착하게 사는 거랑 잘 먹고 잘 사는 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중요한 근육들 뭐 있겠습니까? 중둔근이나 대퇴근막장근 같은 경우는 각종 질환이나 여러분들 골반 불균형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뭐 중둔근 얘기 많이 하죠. 중둔근 당연히 중요한 근육인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얘도 결국 큰 움직임 틀에서 한 구조물에 불과한 거고, 거기서 요만한 사이즈의 근육이 이 모든 하지 움직임을 다 통제하고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둔근도 당연히 중요한 근육은 맞지만 중둔근 만능론은 저는 자신있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운동 처음 하실 때 많이 겪는 증후군 뭐죠? 일리오티비알 트랙트인데, 왜 일리오티비알이냐? 장골부터 경골까지, 일리오부터 티비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리오티비알 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골, 경골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경인대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 종종 겪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릎 가축이 아파요. 장경 여기 허벅지 바깥쪽이 쭉 따라서 아파요. 그러면은 뭐예요? 회원님,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근데 증후군 뭔 소리죠? 신드롬? 아프긴 한데 왜 아픈지 잘 모르겠다가 신드롬입니다.
신드롬 하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회원님한테 모르시겠다고 하실 때 모르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회원님 이 케이스는 전형적으로 증후군 형태의 형상을 띠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프로는 뭐예요? 안 된다를 고급스럽게 말하는 게 프로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경인대 문제 있으신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둔근 기능 날아가 있고 내전근 기능 날아가 있고 대퇴사두근 기능도 날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고관절도 못 펴, 고관절도 구경 못해, 무릎도 못 굽혀, 무릎도 못 펴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근육 일 못하면 누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결합 조직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근육들 기능을 잘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경인대 증후군도 꼭 한쪽에서만 아픕니다. 왜? 양쪽 다 케이스에서 아플 수 있거든요. 혼자 왼다리가 그냥 이제 거의 뭐 절름발이 중에 제일 유명한 절름발이 누구 있죠? 붉은 발의 제품? 원피스 보셨나요?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절름발이 중에 유명한 실제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붉은 발의 제품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제 00년대 내지는 10년대를 보냈으면 다 알고 있는, 뭐 일본말 하지만 절름발이들 수준의 한 다리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프도 이제 네. 뭔가 있겠네. 네, 제프도 이제 뭔가 있을 수 있죠. 가서 이제 제프한테 가서 때리고 튀고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못 쫓아올 테니까. 좋됐다. 이거 편집해야겠다. 바로 인성 논란으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양쪽 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 제 경험상 골반의 좌우 넓이가 넓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골반의 좌우 넓이가 넓다는 건 힙 조인트가 내회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Q 앵글이 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Q 각이 큰 사람들한테 장경인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뭐 외회전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만 고관절의 신전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외회전이 동반되는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체형일수록 장경인대 증후군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 전반적으로 골반의 불균형 중에서도 약세 측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발목이랑 종아리만 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발목이랑 종아리가 무조건 망가집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골반 틀어져 있으면은 한쪽에 있는 종아리나 발목의 움직임이 그냥 아예 안 돼 버립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퇴는 지면을 미는 동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둔근 세고 햄스트링 세고 허벅지 앞쪽 세고 해도 이 힘을 어디로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무릎 아래 하퇴를 통해서 발바닥으로 지면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발목이나 정강이 무릎 이런 데 가동이 충분치가 않아 버리면은 전달이 안 됩니다. 힘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쿼트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고 하지 근육을 잘 사용하려면은 전반적으로 발목과 무릎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퇴 기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발목 그러면은 중요한 거 알겠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무슨 플렉션이라고 부르죠? 돌시지 않습니까? 아래로 가는 건? 플란타입니다. 플란타. 네. 플란타인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야 이거? 아시겠지만 뭐예요? 돌시 플란타인데 발목은 익스텐션이 없습니다. 그죠? 둘 다 플렉션입니다. 솔직히 플란타 익스텐션을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이걸 만든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돌시와 플란타 플렉션, 인버전과 이버전 아시죠? 이건 내번과 외번 등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발목은 정합성이 되게 중요한 관절입니다. 정합성이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천하쌤 그때 들으셔서 알죠? 정합성. 네. 발뼈 보시면 어때요? 네.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니크하게 생긴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 좀만이라도 틀어지면은 지들끼리 맞물리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뭘 위해서 맞물려 있는 거냐? 여러분 발바닥 아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치. 여러분 아치 보실 때 우리가 여기서 막간의 퀴즈 하나 가겠습니다. 요쪽이면 바깥쪽 아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 드리는 거, 비교적 안쪽 아치겠죠? 둘 중에 뭐가 높아야 강한 쪽일까요? 왜냐면 가끔
바깥쪽 아치는 높고 안쪽 아치는 반대쪽보다 낮은 경향성을 띠는 곳이 있습니다. 뭐가 높아야 더 강한 쪽일까요? 바깥쪽 아치가 중요한 것인가? 안쪽 아치가 중요한 것인가? 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전체 구조물이 뭐야 이거? 자, 요게 전체 구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둥을 바깥쪽에 세우시는 게 맞을까요? 안쪽에 세우시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기 이탈리아 가보신 분? 안 가보셨나요, 아무도? 돔 형태 구조물 아시잖아요? 돔 형태 구조물은 중앙이 높죠? 이렇게 돼 있으면요. 별로 안정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높아야 강한 쪽 발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새끼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경골입니다. 경골. 근데 뒤에 있어. 그럼 뭐예요? 후 경골 근이죠. 후경골근.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요거를 이제 큐네이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삼형제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 사이즈가 있고 여기 안쪽이 있고 요 세 개 중에 거의 세 개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나비큘라라고 이제 우리가 아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돌 쏙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치 무너지죠? 네, 그래서 이걸 키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네, 쏙 뽑혀 있는데, 그 다음에 얘랑 이 탈루스. 요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시면은 이 중앙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예 위로 다 끌어올리거든요, 얘가 그래서 뭘 하느냐? 4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치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게, 이 4번을 하는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아치가 안쪽으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면 반발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치 웬만하면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치 무너지는 거 절대 안 되나요? 사실 원래 인간의 제가 봤을 때 유니래터럴, 편측에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달리기를 하시거나 방향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점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정면 이동하다가 측면 이동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무너지고 복구되고 이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근력 강화를 위해서 120kg 스쿼트를 하는데 아치가 한껏 무너지는 건 약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애초에 120kg라는 비상식적인 무게를 짊어지고 움직이는데 인체의 가장 이제 바닥에서 구조를 지지해주는 거를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을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란타, 이제 족저에 생기는 족저 근막염이라든지 족저근의 부상이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리 전만 유지되면 아치 웬만하면 안 무너집니다. 아치가 무너졌다, 허리 전만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봐도 그렇게까지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중심부의 건의 끝이 있죠. 그래서 중앙을 들어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들어 올리는 걸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뭘 할 수 있냐면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잠깐만 도와주시겠어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고. 네. 대표님 오른다리가 쓰세요? 왼다리가 쓰세요? 오른발. 자, 오른발로 싱글렉으로 최대한 높게 뛰어주십시오. 오른발 싱글. 네, 그렇죠. 네, 싱글렉으로. 자, 왼다리로 해보겠습니다. 자, 왼다리가 한참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아치 검사 해보면 이제 아니면 좆대는데 오른다리 아치가 좀 더 높을 겁니다. 지면 반발력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 보셨겠지만 오른다리가 훨씬 높게 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면 반발력을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이고, 좀 이따가 배워볼 이제 좌우 불균형을 체크하는 지점에서 오른다리, 강한 다리의 내측 아치가 높습니다. 외측 아치는 약한 다리에서 높고, 그리고 오른다리의 허리, 그러니까 강한 다리의 허리도 더 강하거든요. 허리가 강할 때 점프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근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고 양발 점프를 해주실 건데요. 척추를 제대로 딱 잡아주신 상태에서 최대한 높게 점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높게. 그렇죠. 그렇게 점프하실 수 있죠. 허리를 한껏 말아보겠습니다. 한껏 말고 최대한 높게 점프해주세요. 점프가 잘 안 됩니다. 뭔가 힘이 못 받는 힘을 못 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하신다는 거는 사실상 지면을 가장 강하게 밀어야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척추를 펴지 못하고, 즉 뭐예요? 골반을 제 위치로 갖다 놓지 못하고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하는 거는 지면을 밀어내지도 못할 뿐더러 에너지의 총량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뭐 근육을 못 쓰는 건 둘째 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리를 최대한 잘 펴고 양발로 점프를 하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불균형이 산재한 상태라면 반드시 좌우의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려면 하려고 할수록 좌우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3분만 쉬었다가 실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